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중반 여성입니다. 원래는 딸 하나와 남편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딸과 둘만 함께 살고 있네요. 얼마 전에 남편에게서 드디어 벗어났거든요. 이런 말을 하면 남편이 다들 문제가 있는 걸 아실 수 있으시겠죠. 네, 저희 남편은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선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술이 없이는 하루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독자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남편은 가족들을 괴롭혔어요. 소리 지르고 때리고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짐작 가능한 그런 일들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워낙 신혼 때부터 그래왔었기 때문에 세뇌 비슷한 걸 당한 거였기도 하고요. 너는 나 없이는 못 살아. 너 같은 년을 마누라랍시고 데리고 살아주는 건 나밖에 없다고. 알아? 남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못 벗어나 싶겠지만 아주 오랫동안 그런 이야기를 들어오면 정말로 그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말로 남편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벗어나서는 더 힘들 것 같고 그런 거 말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남편의 그런 폭력이나 폭언들이 익숙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사는 게 맞는 거겠거니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진작에 도망을 쳐 나왔겠죠. 젊은 시절 남편은 저에게 참 잘했습니다. 남편이 변한 건 취업의 실패를 반복하면서 그리고 제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서부터였습니다. 큰아이로 딸을 낳고 그 뒤로 아이를 가지지 못하면서 남편의 학대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아들도 못 낳는 년이 말이 많아. 퍽하면 그 소리와 함께 손이 날아들었어요. 도망을 갈까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저는 할 수 있는 일도 해본 일도 없고 또 이제 막 태어난 딸아이는 너무 어렸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도망갈 수도 그렇다고 두고 갈 수도 없었어요.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진작 도망갔을 텐데.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남편 옆에서 어느새 적응이라는 걸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 말입니다. 몇 년이 지나니 그게 어느덧 익숙해진 일상이 되더군요. 그리고는 저는 남편에게 그런 말을 듣고 그런 폭행을 당하는 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많고 말이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딸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부터는 매번 울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엄마, 제발 우리 도망치면 안 돼? 나 학교 안 다녀도 돼. 우리 둘이 뭐라도 하면 굶어 죽을 일은 없지 않을까? 나 도저히 아빠랑은 못 살겠어. 하지만 세상 어느 엄마가 딸을 학교도 졸업 안 시키고 일을 하게 둔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딸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자고, 엄마는 괜찮다고. 나는 너 학교 안 다니고 밖에서 일하는 꼴을 보느니 죽는 게 낫다고 말이죠. 그 이후로는 딸아이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무렵이었을 겁니다. 제가 옆집 할머니를 만나게 된 건 말이에요. 봉사활동 같은 거 해볼 생각 있어? 엄청난 목표가 있다든지 좋은 일을 해보고 싶다든지 그런 일로 시작한 봉사는 아니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지겨웠고 또 다른 일을 하면 내가 준 돈이 모자라냐는 둥 아니면 집에 붙어있지 않으면 예편내가 어딜 싸돌아다니냐는 둥 하는 그런 남편에게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물론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봉사 그딴 거 다녀서는 뭐하냐는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크게 뭐라고 하지는 않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봉사는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이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봉사 대상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언제나 식사를 거르시는 것 같았고 찾아오는 가족 하나 없이 외로워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남는 도시락이나 물품들이 있으면 챙겨드리는 게 그 할머니와의 저의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처음 도시락을 챙겨드렸던 날 할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나네요. 내가 불의역 같아? 아니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그런데 식사를 늘 거르시는 것 같길래 도시락은 남으면 버리니까. 그러면 버리는 도시락을 나를 준다는 말이야? 아니, 그것도 아니고. 제가 당황해서 우물쭈물하자 그런 저를 보고 옆집 할머니는 크게 웃으셨습니다. 장난이고 농담이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드린 도시락을 받아 맛있게 드셨어요. 요즘은 이런 게 잘 나오네. 공짜 도시락이라고 해서 재료도 나쁘고 맛도 이상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재료도 장에서 다 직접 보는 거고 요리도 저희가 다 직접 하는 건데요. 그래, 먹을만 하네. 그 이후로 저는 옆집 할머니의 도시락을 몰래 챙겨드리는 게 일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챙겨드리다 보니 거의 매일 얼굴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예상한 대로 가족 하나 찾아오지 않는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조금 친해졌다고 생각한 날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식분들은 안 계세요? 왜? 그래 보여? 아니, 늘 혼자 계셔서 걱정되는 마음이에요. 너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긴장을 해? 가족 없는 거 맞아.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떴고 자식들도 한날 한시에 사고로 세상을 떴어.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라는 건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옆집 할머니를 보며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일이 아닐 텐데 그렇게 담담히 이야기하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이 걸렸을까 하는 마음에 말이죠. 너무 옛날 일이라 기억도 안 나네. 그것들은 아직도 꽃 같은 청춘이겠구먼. 나는 80이 넘는 쭈그렁 할망구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할머니 옆에서 오히려 제가 울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우는 저를 보며 너무 웃기다고 네가 왜 우냐며 그저 웃으시기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할머니에게 더 마음이 쓰였어요. 그래서 더더욱 잘 챙겨드렸습니다. 도시락뿐만이 아니라 집에 과일 같은 것들도 가져다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가서 믹스커피 같은 것들을 마시면서 수다도 떨고 말이죠. 어느 날 할머니가 저에게 물으시더군요. 너는 친구도 하나 없냐? 맨날 나랑 못 놀게? 원래는 많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연락하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네 성격 문제 아니야? 어디 이상해 보이지는 않는데. 남편이 밖에서 친구나 다른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해서 그냥 그렇게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남편은 제가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오는 걸 정말이지 극도로 싫어했거든요. 여자친구들을 만나건 아니건 그건 남편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걸 싫어라 했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잘 사는 다른 친구들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될까봐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네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 어느 순간부터 옆집 할머니는 제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얼마 동안은 아예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고 뭐 그런 이야기들 말고는 속 깊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술주정뱅이고 마누라인 저를 때리고 그런 이야기를 밖에서 하기에는 부끄럽잖아요. 물론 그건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옆집 할머니가 주기적으로 물어보셨지만 저는 늘 말을 흐렸어요. 아마 그것만으로도 멀쩡한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상황이 웃기잖아요. 맨날 어디 가는 것도 없이 봉사만 하고 자기만 만나러 오는 젊은 옆집 여자라니. 저 같아도 쟤는 뭐하는 애지 싶기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마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얇은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먹을 것들을 가져다 할머니 집에 놀러가서 한참 수다를 떨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제 손목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왜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너 이게 뭐냐? 할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제 옷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올린 옷 안에 있던 시퍼렇게 멍든 제 팔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놀라서 서둘러 팔을 빼고 옷을 내렸어요. 넘어져서요. 제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말이었어요.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멍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생긴 멍도 아니었고 누렇고 검었고 누가 봐도 예전에 생긴 멍과 지금 생긴 멍이 함께 있는 징그러운 자국이었으니까요. 짐작은 했다만 너희 남편한테 맞고 사냐?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지 남편 이야기만 하면 입을 꾹 다무는 이유가 있었구만. 왜 맞고 살아? 그때 할머니는 처음 아셨습니다. 제가 맞고 산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처음에는 도망을 나오라는 둥, 내가 도와주겠다는 둥 그런 말들을 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제가 나올 생각이 없어 보여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부터는 되게 덜 찾아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냥 문 앞에 반찬거리 같은 것들을 두고 온 적도 많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을 테니 계속 오라고 하신 적도 있고 말이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냥 옆에 두고 보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셔서 그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는 남편이랑 옆집 할머니랑 싸운 적도 있어요. 남편이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던 날 우연히 제가 옆집 할머니 집에서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그걸 보고 남편이 시비를 건 겁니다. 너 그 집에 꿀 발라놨어? 뭘 그렇게 들락거려? 아니, 그냥 할머니랑 수다 떠는 거라고 했잖아. 알게 뭐야, 거기 남자라도 숨겨놨을지.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문을 벌컥 열고서 그냥 옆집 할머니 집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할머니밖에 안 계셨고 말이죠. 자네, 술 처먹고 남의 집까지 들어와서 이게 무슨 행패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옆에 내가 여기에 꿀을 발라놓은 것 같단 말이지. 내가 자네가 자네 마누라 때리는 거 모를 줄 알아? 내가 내 마누라 때린다는데 할머니가 뭔데 참견이요? 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 아이고, 그러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경찰도 이미 여러 번 출동했어요, 이 노인네야. 그런데 남의 집 가정사에 끼어드는 거 아니니까 그냥 간 거라고. 자기 부인이랑 딸내미 때리고 그러면 천벌받아, 이 나쁜 놈아. 아이고, 웃기시네. 왜? 우리 마누라가 당신 딸내미라도 되는 것 같아? 좀만 잘해주면 이놈의 노인네들은 하여간. 남편은 원래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남편에게는 하나도 먹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동안 할머니의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그날 많이 맞기도 했지만 또 단속이 심해졌거든요. 그 할머니 집에 가지 말라고 말이죠. 아마 남편은 제 주변에 저에게 바른 말을 해주려는 사람들을 다 치워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곁을 떠나게 되는 날이 혹시라도 오게 될까봐 그게 겁이 났던 게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그렇게 한동안 못 가던 옆집 할머니의 집을 오랜만에 방문했을 때 저를 보고 아무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밥을 함께 먹고 과일을 먹고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하는 정도였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 저녁 제가 남편에게 맞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괜한 참견을 했나 싶으셨다고요. 저에게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저에게 남편에게서 도망가라는 등 남편에게 왜 부인을 때리냐는 등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옆에서 정말 엄마처럼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그쪽을 선택하셨어요. 아, 이 이야기를 안 했네요. 저는 엄마가 없었거든요. 당연히 처음부터 안 계셨던 건 아니고 제가 고등학교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고요. 하나 있는 오빠는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연락도 되지 않아서 저는 사실상 가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엄마 같기도 해요. 네 엄마보다 내가 나이가 훨씬 많을걸? 그래도요.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옆집 할머니와 저는 엄마와 딸 그 이상의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말이죠.
둘 다 서로 가족이 없으니 외롭잖아요. 저는 할머니와 함께하는 10년 동안 행복한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뭐하러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 하기도 했고, 연도 없는 노인네한테 뭘 그렇게 신경을 쓰냐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옆집 할머니는 저에게 단순히 도와줘야 하는 사람을 넘어선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친구 같았고, 때로는 엄마 같았고 말이죠.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할 정도로 선명히 기억납니다. 뭐 사고사 이런 걸로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90이 넘은 나이에 돌아가신 거니 충분히 사실 만큼 사시다가 노안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마지막 6개월 정도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전만큼은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꾸준히 찾아갔었습니다. 이제 할머니 안 계시면 저랑은 누가 놀아줘요. 나 없으면 너는 더 행복할걸? 제가 행복한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직 젊잖아. 저한테 그런 말 해주시는 분은 할머니밖에 안 계시는 거 알아요? 제 말에 그러냐 하며 하하 웃던 할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귀에 선명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별소리를 다 하는데도 저는 꿋꿋이 할머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가족 하나, 친구 하나 찾아오는 이 없이 그 장례식장에서 멍한 얼굴로 3일을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 기숙사에 있던 딸과 동네 주민 몇몇이 찾아온 거 빼면 너무나 조용하고 손님 없는 장례식장이었어요. 찾아오는 이 없는 그곳에서 할머니가 안쓰러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문득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쥐어주었던 쪽지 하나와 말이 생각났어요. 나 죽거든 이리로 찾아가. 네 인생이 바뀔 거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며 저에게 쥐어준 건 웬 주소였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며칠이 지나서야 그곳을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제 더 이상 심심해도 갈 곳이 없어졌잖아요.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자꾸 할머니 생각이 나서 마음이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소로 찾아가 볼까 해서 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제 예상 외의 곳이었습니다. 바로 변호사 사무실이었거든요. 저기...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자 변호사로 보이는 어떤 남자분이 대뜸 물으셨어요. 혹시 심연자 씨 되시나요? 아, 네. 근데 제 이름은 어떻게... 며칠 지나면 찾아올 거니까 굳이 찾아갈 필요 없으시다고 하시더니 정말이네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리로 들어오세요. 제 이름을 알고 있었고 제가 언제 찾아올까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그 말에 갸우뚱하며 그 변호사라는 남자분을 따라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정말이지 믿기 힘든 말을 들었습니다. 한정희 할머니께서 생전에 남겨두신 재산이 좀 많으세요. 네? 재산이요? 그리고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여전히 놀랍긴 해요. 한정희 할머니께서 전 재산을 심연자 씨에게 상속하셨습니다. 솔직히 그것도 놀랍긴 했지만 저는 그래봤자 사시던 집과 저축해두신 돈 조금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물론 놀랍긴 했습니다. 아무리 가족도 없고 별다른 연락하는 친척도 없기로서니 저에게 상속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저한테요? 네. 그런데 그 금액이 조금 커서 상속세 같은 걸 저와 함께 정리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게 무슨 소리지 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살아생전에 단 한 번도 재산이 얼마네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거니와 돈이 많은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그 전에 일단 이 편지부터 먼저 읽으시죠. 변호사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저에게 편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건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저에게 써두신 편지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어요. 네가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내가 죽었다는 말이겠고 또 너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말이겠구나. 사실 나는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한다. 젊은 시절에 남편 보내고 또 자식들마저 보내고 죽을 용기가 없어 하루하루 그저 살아낸 거였지.
내 인생에서 즐거움이나 낙 같은 건 하나도 없었어. 너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저는 아마 처음부터 울었던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네가 내 딸 같았다. 물론 진짜 친딸 같지는 않을 수도 있지. 친딸이 아니긴 하니까 말이야. 그래도 내 인생에서 가족을 빼고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사람을 하나 고르라면 그건 너다. 내 가족들이 이미 이 세상에 다 없으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네가 제일 소중하다고 보는 게 맞겠지. 그러니 내 재산을 네가 다 받는 게 맞지 않겠니? 가족이 없는 나한테 그래도 가족 같은 사람은 너밖에 없는데 말이야. 편지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아마 내가 남기고 가는 재산은 네 인생을 바꾸고도 남을 거다. 나는 네가 남편에게 맞고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이 유언장을 준비했다. 아마 내가 남긴 재산의 규모를 알게 되면 얼굴 한 번 본 적 없고 내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을 먼 친척들이 사방에서 달려들 거야. 그들에게 하나도 주지 않기 위해 법적으로 자문하느라 애를 좀 썼단다. 그때부터 이게 무슨 소리지 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재산이 많으시다니 하면서 말이죠. 몰랐겠지만 내가 돈이 상당히 많단다. 그리고 이제 이 돈은 네 돈이 되겠지. 나는 네가 나한테 물려받게 될 이 재산을 아무에게도 주지 말고 특히나 네 남편에게는 절대 10원 한 장 주지 않고 오로지 너와 네 딸의 행복을 위해서만 썼으면 좋겠다. 그게 유일한 조건이야. 아, 하나 더 있다. 이 돈을 물려받고 네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네 남편과 이혼하는 거. 그것도 내 조건이다. 그 이후로도 다른 말들도 있었지만 너무 길어서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저에게 남긴 그 편지를 다 읽고도 무슨 말인지 몰라 가만히 변호사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이 웃으시면서 하신 그 말이 아직도 저는 잊히지 않아요. 할머니께서 남기신 재산이 약 310억가량 됩니다. 네? 뭐라고요? 얼마요? 310억 정도 됩니다. 순간 누군가가 제 머리를 한 대 치고 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3억도 놀라울 판인데 30억도 아니고 300억이라뇨. 저는 생전에 그런 단위의 돈을 들어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할머니한테 그 정도의 돈이 있다는 게 믿기지도 않았어요. 지금 누군가가 나를 두고 사기를 치나 몰래카메라 같은 걸 찍나 뭐 그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도저히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맞았습니다. 할머니는 대대로 땅 부자인 집안의 고명딸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가족들이 다 죽고 나서 살던 집도 다 팔고 숨어 지내듯 조용하게 지냈다고 말이죠. 저에게 전에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있다는 거, 살아서 숨 쉬고 밥 먹고 잠자고 이러는 게 그 자체로 죄스러울 때가 있다. 먼저 간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럴 때가 있다면서 말이죠. 아마 할머니는 그런 마음으로 연고도 없는 동네에 재산에 비해 턱없이 작고 초라한 집에 그렇게 사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마치 혼자 살아남은 자기 자신에게 벌을 주듯 말입니다. 정작 자신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말이죠. 평생을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오셨을 할머니를 생각하니 다시 눈물이 날 것만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런 엄청난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집 정도 물려주시는 거고 그런 거면 넙죽 받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하지만 받고 싶지 않다고 해도 거절을 할 할머니가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거절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지 않으면 할머니가 그렇게 주고 싶지 않아 했던 생전에 자신을 한 번도 찾아온 적도 심지어 장례식장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 먼 친척들에게 순위에 맞춰서 가게 된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그건 돌아가신 할머니가 너무 싫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상속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은 그 엄청난 돈이 내 돈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현실 감각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 금액이잖아요. 평소 남편에게 생활비를 타뒀었던 저에게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돈이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 돈을 받고 거의 한 달 동안은 이게 현실이라는 걸 자각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믿기지도 않았고 또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일이 터졌어요. 정신을 어디에 팔고 다니는 거야? 내가 두부김치 먹고 싶다고 했잖아. 남편이 퇴근길에 두부김치를 해놓으라고 한 건 해놓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그날 오랜만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나이가 들고는 본인도 체력이 딸려서인지 그 정도로 때리는 일이 드물었었는데 그날은 그동안 쌓인 게 많았던 건지 아니면 제가 그간 정신이 어디 팔린 상태였다는 걸 알아서였던 건지 정말 엄청나게 두들겨 패더군요. 한참을 그렇게 두들겨 맞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맞고 있어야 하지? 나는 이제 돈이 많잖아. 하는 생각 말이죠. 저는 그날 저녁 술에 취한 남편을 바라보다가 짐을 챙겼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응급실부터 갔어요. 그리고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사진도 다 찍어주더군요. 일단은 가장 비싸 보이는 호텔로 들어가 그곳에서 숙박을 했어요. 제 생에 그렇게 좋은 곳에서 자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앞서 이야기했듯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금방 또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사진을 들고 저에게 재산 상속을 해주었던 그 변호사분을 찾아갔습니다. 이혼하려고 왔어요. 남편과 이혼하려고 말이죠. 그 변호사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서는 제가 가지고 온 진단서와 사진들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받았던 문자나 다른 증거들도 있는지 물어봤죠. 생각나는 건 다 이야기했어요. 경찰에서 몇 번 출동했었던 일이라든지 예전에 혹시나 해서 남편이 저를 때릴 때 녹음을 해두었던 녹음 파일 같은 걸 말이죠. 예전에 언젠가 한번 휴대폰을 바꾸면서 딸아이가 녹음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아빠가 그런 행동을 하면 다 녹음을 해두라고 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한참을 자료를 검토하던 변호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을 하고도 충분히 남을 것 같다고 말이죠. 저는 그 확답을 듣고 그러면 소송 준비를 해달라는 말과 함께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을 하기로 한 날 정말 처음으로 다리를 쭉 뻗고 잤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서 또 어딨냐는 집으로 들어오면 죽여버리겠다는 전화와 문자들을 끊임없이 왔지만 그런 건 전혀 신경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딸아이를 만나 그간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진짜? 그 할머니가 그렇게 부자였다고? 엄마도 놀랐어. 딸은 저에게 전달받은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읽으며 이 상황을 납득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보다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한 걸 가장 기뻐했어요. 엄마는 이제 누리고 살아도 돼. 엄마는 그럴 자격 충분해.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딸아이를 부둥켜 안고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집을 구했습니다. 딸아이의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말이죠. 딸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뭐 대단히 크고 엄청난 집을 구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런 집은 아직 적응하기도 힘들고 말이죠. 그냥 적당히 큰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물론 신축이라 깨끗하고 무엇보다 보안이 좋은 것이었어요. 남편이 혹시나 찾아올까 조금 무섭기는 했기 때문에 딸도 저도 보안이 가장 중요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옆집 할머니의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은 걸 다 알았더군요. 처음에는 어떻게 알았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할머니의 친척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말이 다 맞았습니다. 생전 찾아오지도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던 친척들이 할머니의 재산을 찾아 나타난 거였어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혼은 다시 생각해봐.
남편은 정말 한순간에 180도 바뀌어서는 그렇게 말하더군요. 정말 기가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에게 넘어갈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고 남편은 계속해서 이혼은 안 된다며 빌기도 하고 나중에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자 화도 내고 협박도 하더군요. 내가 너만 떵떵거리고 잘 살게 둘 것 같아? 어? 안 되면 어쩔 건데?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돈 좀 생겼다고 바로 자기 남편 이렇게 버려? 어? 누가 보면 평생 잘 산 줄 알겠어. 너는 나 평생 때리고 괴롭혀놓고 죽여도 내가 죽여야지. 어디서 네가 나를 죽인다는 소리를 해. 남편은 아마 그런 저의 모습을 처음 본 걸 겁니다. 늘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주눅이 들어서 남편 말을 다 들어줬던 저였으니까 말이죠. 자신이 조금만 세게 나가면 이번에도 받아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니 당황했고 말이죠. 그리고 딸아이도 나섰습니다. 이번에 엄마가 아빠 받아주면 내가 엄마랑 연 끊을 거야. 뭐라고? 인연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줬더니만.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낳기만 하면 자식이야? 먹이고 입히는 거야 엄마가 다 했고 기집애 대학 공부 안 시켜준다고 해서 장학금 받아서 대학 온 것도 나야. 나는 어디 가면 아빠 없다고 말하고 다닌 지 이미 오래됐어. 나는 그냥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남편은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딸아이의 뺨을 때렸고 그 뒤로는 정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다 참아도 남편이 제 딸 얼굴에 손을 댄 건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었어요. 저의 악을 쓰는 소리와 그리고 소란에 출동한 경찰, 그야말로 난장판인 하루였습니다. 결국은 남편에게 저희는 접근금지 신청을 했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남편은 저희에게 접근해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려면 하겠지만 법적으로는 말이죠. 남편은 받아들일 수 없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술만 먹으면 전화가 와서는 화를 냈다가 잘못을 빌었다가 아주 그냥 난리를 쳐요. 이혼 소송이 다 끝났고 완전히 이혼이 성립된 지금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생전 연락 한 번 없던 시누이에게도 연락이 왔었어요. 아마 제가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자신의 오빠에게서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나이도 들어서 이렇게 이혼하는 게 맞나 싶어요. 그냥 그간 쌓인 정도 있고 하니 같이 살면 좋을 건데. 아가씨가 오빠랑 살아봐요 그럼. 나는 그 사람한테 쌓인 정 같은 거 없네요. 그래도 그 나이에 혼자 살게 된 오빠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도요. 정 오빠가 불쌍하면 아가씨가 데리고 살면 되겠네요. 저의 그 말에 인상을 팍 하고 쓰던 시누이가 떠오르네요. 보나마나 뭐라도 콩고물 떨어질 게 있나 싶어서 와놓고 그게 통할 것 같지 않자 뭐 사람이 돈 생기면 바뀐다더니 정말이었다는 둥, 그래도 언니는 다를 줄 알았는데 사람이 다 똑같다는 둥, 그런 소리만 구구절절 늘어놓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락이 여러 번 왔지만 제가 받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친척들도 찾아왔었습니다. 그 재산에 우리 지분도 있다는 거 알죠? 모르는데요. 아니 이 아줌마 엄청 뻔뻔하네. 우리는 가족인데.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한번 찾아오지도 않고 장례식장에 찾아오지도 않는 말뿐인 그 가족들, 자기 죽으면 돈 달라고 나타날 테니 다 무시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제 말에 헛기침을 흠흠 하더군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소송 걸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순순히 우리가 말하는 금액 주는 게 더 좋을 텐데. 그들이 말한 금액은 100억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뭐 그들도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왔겠죠. 그리고 법적으로 제게서 돈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소송을 걸어서 더 가져갈 수 있다면 그걸 포기할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어요. 소송 거세요.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당황하더군요. 할머니가 저에게 남기신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친척이라는 작자들에게는 정말이지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서 백방으로 알아보고 변호사들한테도 조언도 많이 받고 해서 한 푼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저에게 재산 다 물려주신 거라고요. 그니까 소송하세요. 저는 할머니 말대로 따를 거니까. 그들의 처지에서도 소송은 함부로 걸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소송에서 지게 되면 본인들 변호사 비용은 물론이고 제 변호사 비용까지 본인들이 다 물어줘야 하니
돈 받겠다고 소송했다가 돈을 더 쓰게 될 수도 있는 노릇이었거든요. 아마 그것도 다 알고 왔을 거예요. 그냥 왔을 리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독한 할망구, 그런 소리까지 했단 말이지? 그들이 그렇게 이를 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았어요. 시시때때로 연락도 오고 또 난동을 부렸습니다. 어느 날은 집 앞에서 이런 짓을 한 적도 있어요. 여기 사는 사람이 우리 이모님 재산을 다 빼돌리고는 가족들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자기가 떵떵거리고 살아요. 이 사기꾼한테서 우리 돈 좀 찾아주세요. 그런 식으로 저를 괴롭히기로 한 방법을 선택한 모양이었어요. 아마 할머니의 간곡한 부탁이 아니었다면 돈을 좀 주고 치워버리자 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절대 그들에게는 돈을 주고 싶지 않다고 저에게 유언을 남기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질 수 없었어요. 아직도 그들은 여전히 저에게서 돈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 보려고 안달복달 중이니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런 일도 한 번 있었어요. 그 소문이 사실이에요? 무슨 소문이요? 아니, 501호가 곧 죽을 날 받아놓은 할머니한테 일부러 접근해서 재산 다 상속받았다고 사기꾼이라고 그러는 거. 사실 그런 소문을 들었어도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 아파트에 살면 집값이 떨어지네 어쩌네 그런 말들을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말들을 저에게 하더군요. 아니에요. 그거 다 헛소문이고 자기들이 재산 못 받은 것 때문에 헛소문 퍼뜨리는 거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래는 분이 풀릴 때까지 두려고 했는데 이웃들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소송을 했습니다. 아니 재산 다 순간에서 가로챈 것도 모자라서 그 억울함을 토로하는 친척들을 고소까지 해? 당신 이러다 천벌받아!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은 다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죄 같은 게 성립되어 저에게 벌금을 내야만 했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누적이 되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안 거겠죠. 절대 포기할 위인들이 아니니 조만간 다른 방법으로 또다시 저를 괴롭히러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빠가 나를 찾아왔었어. 그 소송이 마무리될 때쯤 딸아이가 저에게 그렇게 말하더군요. 순간 철렁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혹시나 딸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런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딸아이가 보고 싶다면서 학교로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저와 딸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너네 아빠 어떻게 지내는 것 같던? 그냥 살이 좀 빠져 보이긴 했는데 그거 말고는 멀쩡했어. 그러고는 여태 자신이 저와 딸아이에게 못했던 것들을 다 생각해봤다고 했다더군요. 옆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어지고 나니 그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면서 자신이 그간 우리 두 사람에게 얼마나 잘못하고 살았는지 너무나 많이 또 크게 깨달았다고 말이죠. 다시 합치자는 말은 다시는 안 하겠대. 그리고 엄마한테 돈 달라거나 하는 소리도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이 말만 전해달라고 하더라. 무슨 말? 뭐 그동안 미안했다고. 그리고 자기 같은 놈이랑 사라져서 정말 고마웠다고. 그 말을 듣는데 어딘가 등골이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꼭 마지막 인사 같잖아요. 뭐 이제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다는 인사라면 그런 인사도 할 만하다고 이성적으로 생각이 들면서도 어딘가 불안한 마음이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할지 말지 하는 걸 말이죠. 하지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넘어가서 한 번, 두 번 받아주다 보면 결국에는 또 예전과 같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오전 신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야? 우리 오빠 어떡할 거냐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빠를 어떡할 거냐니? 순간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전날 딸아이를 찾아와 했던 말과 그 말을 듣고 제가 느낀 그 불길한 느낌이 적중을 했어요. 남편이 죽으려고 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물론 정말로 죽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때는 놀라서 병원으로 바로 달려갔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쏘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고 간 병원에서 왔어? 남편이 너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앉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합치자고 말 안 할 테니까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얼굴이나 보고 지내면 안 돼? 내가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우울하고 괴로워서 그래. 정말 너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너무 거짓말 같았어요. 그리고 놀라서 함께 병원으로 간 딸아이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고 말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당신 지금 다 연기하는 거지 그런 말은 차마 할 수가 없어서 그 말에 제대로 된 대답은 하지 않고 대충 얼버무린 상태에서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무슨 자격이라도 다시 얻은 양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시 저와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지는 요즘입니다. 옆집 할머니가 저에게 남긴 편지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돈이 많이 생기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이제는 사람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돼. 사람들이 다 네 돈만 보고 접근해 올 거야. 그러니까 진심 같아도 믿으면 안 돼. 다들 너를 이용하려 들 테니까. 요즘 할머니의 그 말이 정말 맞구나 하는 걸 완전히 체감 중이거든요. 저에게 그런 돈이 있다는 걸 어디서 알게 된 건지 몇십 년 만에 오빠도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맞고 산다는 걸 알았을 때도 모른 척하고 울면서 구해달라고 했을 때 안면물수하고 사라진 양반이 이제 와서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야, 그래도 너랑 나랑 하늘 아래 하나씩 남은 가족인데 서로 힘들 때 모른 척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 하늘에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도 그걸 바라지는 않으실 거야. 그러면서 돈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신이 요즘 뭐 사업을 준비 중인데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10억만 빌려줄 수 있냐고 말이죠. 네가 그 할머니인가 뭔가 하는 사람한테 받은 재산만 몇백억이라며? 그러면 10억 정도는 오빠한테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면 오빠 말이 맞아요. 지금 제가 가진 재산에서 10억이 사라진다고 해도 크게 티도 나지 않고 그 정도는 오빠한테 줄 수도 있는 돈일 겁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하늘 아래 하나 있는 가족인데 여동생이 그렇게 맞고 살 때는 도와달라는 말에 눈 하나도 깜짝 안 하더니 돈 생겼다고 하니까 어떻게 알고 나타나선 하나밖에 없는 가족 타령을 해?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를 해? 너는 하늘이 부끄럽지도 않니? 그런 말을 하면 움찔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 정도의 철판으로는 이렇게 나타나는 짓도 하지 않았겠죠. 아니 너 돈 많다며? 10억도 못 줘? 그것도 주기 싫어서 이래? 주기 싫어. 차라리 그 돈 어디 기부를 했으면 했지. 오빠한테는 안 줘. 에이씨, 인정머리 없는 년. 돈이 생겨서 물론 좋은 점도 많아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좋은 점이 훨씬 많을 겁니다. 남편의 폭언과 폭력에서 벗어났고 또 내일을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딸아이 하고 싶다는 건 다 시켜줄 수 있기도 하고 말입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서라도 그것들만으로도 다른 힘든 부분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남들이 들으면 어쩌면 배부른 소리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만큼 힘든 일도 많긴 해요. 아마 옆집 할머니도 그래서 그 편지에 걱정의 말을 구구절절 적어두신 거겠죠. 돈이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상처를 주는지 너무 잘 아시는 분일 테니 말입니다. 사실 저는 그 재산이 생긴 이후 사람들을 더 편안하게 만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도 제 돈을 보고 접근한 것 같고 저를 이용하려 하는 것 같고 사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드는 건 생각보다 더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도 엄마, 나는 지금이 행복해. 그렇게 말해주는 딸아이가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쯤 어디론가 숨어버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전화번호를 한 5번은 바꾼 것 같은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아직도 남편과 오빠 그리고 옆집 할머니의 친척들이 연락이 와요. 아마 그들이 제가 가진 돈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이런 연락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웃들도, 물론 몇몇 분은 그런 뜬소문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분은 제가 부자 할머니에게 일부러 접근해 친척들에게 갈 재산을 가로챘다는 그 말을 믿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그런 소문은 소문의 힘이 상당한 것 같아요. 딸아이가 신경 쓰지 말자고 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집 밖을 나갈 때면 가끔 느껴지는 그 시선에 철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언젠가 딸아이가 지나가듯 했던 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 우리 외국 나가서 살까? 외국? 무슨 외국? 엄마는 말도 못하는데. 아니, 요즘은 외국도 한국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그 나라 말 안 쓰고 살 수도 있대.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엄마랑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 그때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외국이나 싶어서 그냥 넘겼는데 이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요즘은 그때 딸아이와 나눴던 대화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지 많은 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를 괴롭히는 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돈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저에 대한 집착을 거둘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설사 받았다고 한들 다음이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주지 말라고 했던 옆집 할머니의 마지막 말을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면 좋을지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저 인간들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면 그냥 이대로 참고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떼어놓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지 말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고민처럼 아예 외국으로 가버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1년 전에 저만 해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정말이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사람 인생은 한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1년 전에 저에게 미래에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그게 무슨 드라마에도 안 나올 법한 이야기냐고 했겠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이라면 함께 고민해 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제가 다 읽어보러 오겠습니다. 날이 벌써 여름에 가깝게 더워지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일교차가 꽤 있으니 늘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미리 감사드릴게요. 그럼 저는 이제 그만 줄이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함께 해주시고 고민해주신 분들 언제 어디서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할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하는 뉴스든 인터넷에서 보는 뉴스든 출생 인구가 아주 절벽이라 우리나라가 큰일 났다면서 경고하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관련된 사회 현상을 꼭 다루고 있는데 어느 날 제 눈과 귀를 잡아챈 대목이 있었으니 바로 캥거루족이었어요. 여러분 모두 캥거루가 무슨 동물인지 아시죠? 배에 달린 커다란 주머니에 자기 새끼 넣어 다니는 동물인데요. 이 점에 빗대서 성인이 된 후 대학을 가고 거기에 직장 취업까지 하게 되더라도 독립하지 않고 부모의 집, 재산, 능력 등의 안락함에 기대어 살아가는 자식들을 말하는 게 바로 캥거루족이더군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엄청나게 흔하다고 하니까 분명 사연에 빠지다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캥거루 키우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자연스레 누군가가 연상이 돼서 피식 웃음이 나왔는데요. 바로 이것에 얽힌 이야기를 사연으로 써보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과 아주 인접한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남편과 딸아이를 둔 여자예요. 제 친정 집안은 형편이 별로 좋지 못했어요. 더 좋지 못했던 건 부모님의 사이 같았고요. 제겐 2살 아래 남동생이 있었는데 잔병치레가 많았고 몸이 약한 편이었어요. 저를 비롯한 가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애정과 관심을 쏟았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 소아 백혈병 때문에 몸이 안 좋은 증상들이 보였던 것이었죠. 남동생이 세상을 떠나고 아직 어렸던 저는 영원한 이별이 낯설어서 한동안 그냥 멍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친정엄마는 당시로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였으나 우울증을 극심하게 겪으셨고요. 그런 당신의 아내를 친정아빠는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그걸 기점으로 친정 부모님은 돌이킬 수 없는 불화 속으로 빠져들어 버리셨고 종국엔 서로에게 저주를 퍼부으시며 이혼을 하셨어요.
자식 새끼가 아파서 신음하다 죽었는데도 넌 일을 나가고 싶어? 출근이 돼? 어떻게 하루 종일 회사에만 처박혀 있을 수가 있냐고. 너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아니야. 너랑 결혼해서 자식들 낳고 산 게 난 죽도록 후회해. 내가 죽어도 넌 내 장례식장 오지 마. 누가 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자식 하나 떠났다고 해서 남은 자식은 생각도 안 하고 밑도 끝도 없이 시리에 빠져서 살림이고 일상이고 다 때려치운 네가 엄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너란 여자를 만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앞으로 2번 다신 얼굴 보지 말자. 아빠는 무기력해진 엄마의 행태를 비난했지만 저는 두 분의 이혼 이후 엄마와 함께 살게 됐죠. 막상 저를 데리고 살겠다 하신 건 엄마 쪽이었기 때문이에요. 제 기억 속의 아빠는 하시는 일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신 분이었는데요. 원래 젊으셨을 적에는 공장 생산직 다니고 계셨는데 그 성실함과 작업 능력을 눈여겨본 어떤 분이 아빠를 한마디로 스카우트에 가신 이후로 말단 생활 청산하신 거였죠. 아빠는 새로운 근무 환경을 맞이하신 이후로 업무에 보다 몰두하시느라 솔직히 말해서 가정은 뒷전이신 분이었다고 전 생각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아빠를 오랜만에 뵀는데 그때 아빠가 새로 가정을 꾸리셨다는 걸 알고 조금 충격받았어요. 전혀 예상 못했거든요. 성인이 된 저를 보며 아빠는 미안하고 가슴 뭉클한 점이 많다고 하셨고 금전적으로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해주셨어요. 알고 보니 아빠는 업무 처리 능력은 물론 그 바닥에서 인맥을 많이 만드신 후였고 아예 당신의 사업을 시작해볼까 구상하시던 중이었지요. 저나 엄마가 없어도 너무 잘 살아오신, 아니 저희 모녀가 없어서 더 잘 살게 되신 건가 싶은 아빠를 보며 저는 묘한 거리감을 느꼈고 잦은 연락을 이어가는 사이는 못 됐습니다. 제가 다시 연락을 드린 게 제 결혼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함이었으니 연락을 안 하고 지냈던 공백이 또 꽤나 길었죠. 저는 성인이 된 이후 시시껄렁했던 몇 번의 연애를 하다가 마침내 운명과도 같은 결혼 상대를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어렸을 때 미국에서 5년 살다가 와서 그런지 개인주의가 유독 강한 사람이었고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오지랖을 부리는 우리나라 특유의 정서와는 아주 상반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영역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무척 다정하고 온 신경을 다 기울여주는 그 상반된 모습에 제가 반해서 먼저 고백을 해버렸어요. 맹세코 제 인생에서 남자에게 호감을 먼저 표현해본 건 남편이 처음이었답니다. 남편은 자기하고 사귀면 제가 외로움을 느낄지도 모른다고 그랬지만 저는 그 반대였어요. 각자의 사생활을 철저히 존중해주면서 건드리지 않는 남편의 방침이 아주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런 스타일의 남자는 또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진지한 감정으로 남편을 대했고 저희는 결국 결혼까지 꼬리냈어요. 그런데 바로 이 결혼에서부터 흐름이 확 달라지고 말았죠. 우리나라 사회는 웬만한 경우라면 무조건 결혼이란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날이 갈수록 처절하게 실감했습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남동생이 일찍 떠났고 그러니 저와 엄마뿐이어서 소개가 단촐했는데요. 남편의 집, 즉 저의 시댁은 시부모님, 아주버님, 남편, 시누이 이렇게 5식구가 구성원이었어요. 특이한 점이라면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께서 결혼은 안 하고 여자친구분과 5년 넘게 당시 동거 중이셨다는 거였죠. 뭐? 같이 산 기간이 훌쩍 5년이 넘어가는데 아직 결혼 계획은 없으시다고?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오빠처럼 옛날에 미국 살다가 오신 분도 아닌데 그렇게 개방적이셔? 아버님, 어머님 두 분도 그런 걸 그냥 두고 보신다는 말이야? 개방적이기보다는 우리 집이 원래 각자 사정과 상황에 터치를 최대한 안 하잔주의야. 형이 나이가 있음에도 동거까지 하면서 결혼 생각은 없다고 하는 거에 부모님도 사실 속으로 포기를 하셨고 무엇보다 형이 집에서 식구끼리 부대껴 사는 걸 싫어해서 밖에서 동거하며 사는 것 같아. 거기까지 듣고는 아주버님 그분도 참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시구나 싶어서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버님께서는 당신의 모친과 여동생 이 두 사람하고 성향이 너무 맞지 않아서 본가를 탈출하기 위해 동거 생활을 시작하신 거였더라고요. 혼자 자취를 하면 당신의 모친이 어느 때고 들이닥칠 게 뻔하니까 마음 맞는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길을 선택하신 거였죠. 제가 시댁에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했는데 남자는 남자끼리 닮았고 여자는 여자끼리 닮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정치와 부동산 얘기가 아니면 말씀을 잘 안 하시는 편이었고 굉장히 담백한 분이시더라고요. 무뚝뚝한 것과는 살짝 결이 다른 무미건조함이라고나 할까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하시면서 매사 일희일비 안 하시고 멀리서 관망하시는 분이었죠.
아주버님은 솔직히 그 당시에는 어떤 분인지 감이 잘 안 잡혔는데 복잡한 거 시끄러운 거 딱질색하시고 맺고 끊음이 확실하신 분인 듯 했죠. 남편까지 포함해서 세 사람은 대체로 느낌이 비슷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이렇게 두 사람이 한 세트였고 완전히 장르가 다르더라고요. 가족 구성원의 한 가지 단면만 봤다가 크게 착각해서 큰 코 다친 사람이 바로 저였네요. 설마 하니 저는 시누이가 집안의 골칫덩이일 줄은 상상도 못했고 나아가서 저의 골칫덩이가 될 줄은 더욱더 몰랐습니다. 먼저 시어머니께서 어떤 스타일인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랬어요. 아이고 우리 귀한 둘째 아드님, 머리 좋아, 인물 좋아, 직장도 번듯하고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는데 어째 자기 엄마한텐 무심한지 모르겠네. 시간 날 때면 엄마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세요?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기라도 할 법한데 도통 그러질 않으니 이거 뭔 내 속만 타들어가고 나만 외로운 거지 뭐. 이걸 어디다가 내가 하소연하겠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 아, 엄마, 왜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엄마 다녀오시라고 원하시던 풀빌라도 예약해드렸고, 또 가고 싶으신 데 있으신지 여쭤보기도 했잖아요. 그때는 별 말씀도 없으셨으면서 지금 이러시면 저만 난처해져요. 너는 너 난처해지는 것만 생각하고 나 속상한 건 생각도 안 하니? 결혼 같은 중대사도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해서 날 따돌리더니 이렇게 매사에 나를 배척하는구나. 이 엄마는 속이 문드러져서 살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러시자 남편은 진절머리가 난다는 듯 인상을 쓰며 고개만 절레절레 저었어요. 보다시피 모자 관계가 소통이 원활하진 않았는데요. 남편이 정적인 면이 강하기도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너무 유별나게 매사에 과장을 하시는 면이 심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유전이 환경을 이긴다고 하던데 딱 그 모양새가 제 시댁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손바닥 뒤집듯 감정의 변화가 빠르신 분이었고 감성적이셨으며 정에 호소하고 관심받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요. 남편은 실리를 쫓는 유형이었고 이성적인 판단에 따르는 사람이었으니 자꾸만 자기 모친하고 조합이 맞질 않았던 거였죠. 그래서 시어머니 앞에서는 남편이 제채로 한숨만 푹푹 쉬는 것으로 대항할 뿐 꼼짝을 못하는 편이었답니다. 자꾸 아들을 불효자로 포장해서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셨으니 거기다 대고 뭐라고 대꾸를 할 수 있었겠나요?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에 저를 썩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둘째 아들이 독단으로 결정한 결혼이 어떻게 달가울 수 있겠냐며 저를 향해 눈을 째리셨죠.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자식이 원하는 결혼이라면 시켜주는 게 마땅하다고 하시는 바람에 얼렁뚱땅 결혼이 진행됐답니다. 그 바람에 시어머니께서는 입장이 몹시 민망해지셨고요. 우리 집 남자들은 왜 이렇게 꽁하게 있다가 막상 무슨 일을 결정할 때가 오면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딱 처리를 해버리는지 모르겠네. 당신의 위신이 깎였다며 시어머니께서는 속상해하셨고 저는 그 비위를 거스르면 안 될 것 같아서 수더분하고 참한 이미지를 꺼내들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뜻을 열심히 표현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한 세트인 시누이였어요. 발랄하면서도 약간 목소리가 쨍얼거리는 게 톡톡 튀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았고 저하고 둘이서 언니 동생하며 지내자고 하길래 처음엔 엄청 마음에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친동생을 어려서 잃어본 입장이라 그런 건지 괜히 동생이라는 말만 들어도 살짝 가슴이 찡해졌거든요. 저의 몇 없는 기혼자 지인들이 하나같이 시자 들어가는 시댁 사람들은 다 똑같다면서 혀를 내두른다는 걸 저는 익히 보고 들어 알고 있었으나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준 시누이를 보면서 저만은 다른 경우에 속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행운아라고 여겼었죠.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던 것으로 곧 드러났어요. 저는 왜 아주버님께서 당신의 여동생을 피하려고 드는지 금세 알았습니다. 헐, 이혼 가정? 대박이다. 전 언니가 아빠 잃고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경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혼?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언니 정신에 문제 있는 거 맞죠? 네? 제 정신에 문제가 있다니요, 아가씨.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너무 당황스럽네요. 에이, 제가 인터넷에서 다 봤어요. 이혼한 부모 아래서 자란 자식들은 대부분 정서가 불안하다던데? 정신세계가 일반적이지 못하다고 해요. 환경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던데요? 부모가 싸우고 이혼한 집이라, 이야, 그렇다면 100%죠. 언니도 그럼 정신상태가 심상치 않으실 텐데, 저희 오빠랑 언제 싸우고 이혼하는지 제가 지켜볼게요. 재밌겠다. 첫인상을 이렇게 빨리 무너뜨려도 되는 것인지 정말 황당무계할 따름이었습니다. 시누이의 엄청난 막말, 이건 완전히 저를 향해 싸우자고 말하는 것이나 진배 없어 보였어요.
무례한 신우이의 발언에도 저는 참는 자가 이기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일단은 다스려 봤었네요. 남편과 달라도 너무 다른 성격일 거라고 예상 못했던지라 의외라서 떨떠름한 기분이 컸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한 세트로 성격이 비슷하다는 걸 눈치채게 됐던 거예요. 거기에 시누이의 거침없고 개념 없는 성격을 시어머니께서는 무조건적으로 감싸주고 계셨죠. 다 큰 딸이 취업도 안 하고 집구석에서 판판히 놀면서 성격도 그 지경으로 막무가내였건만 시어머니께서는 나무라시긴커녕 불쌍하고 기특한 내 딸 이러시면서 언젠가 번지르르한 회사에 취업이 떡하니 될 테니 집에서 걱정 말고 쉬라며 시누이를 안심시키셨죠. 그런 광경을 보면서 저는 표정 관리를 하려고 애를 써야만 했네요. 로또를 구매하지도 않았으면서 로또 당첨을 기다리는 사람을 보는 것만 같았다고 할까요? 아니, 입사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고 그래야 취업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시누이는 집에서 채용 공고 올라온 회사들이 뭐가 있나 휴대폰으로 그것만 찾아보고 자기소개서를 수정하고 또 수정하는 작업만 거치다가 오늘도 열심히 구직 활동했다며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두드려야 문이 열린다고 이 당연한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건지 제가 몹시 혼란스러웠네요. 시누이를 보고 있으면 마치 제가 비정상인이 된 것만 같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본인이 당당하고 거리낌 없이 언행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휘말리기 십상이었죠. 제가 솔직히 말해서 시누이를 상대하기 너무 힘들다고 사람이 좀 독특한 것 같다고 남편에게 털어놨었는데요. 그때 남편이 착잡한 눈빛으로 제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포기했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 그거 내 여동생 상대할 때 적용하면 좋더라.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든 안 들리는 척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낫더라고. 그 조언에 웃어야 할지 아니면 울어야 할지 기가 막혔으나 그래도 그때까지는 심각하진 않았어요. 제가 곧 퇴사를 하게 될 줄 몰랐었기 때문이죠. 다니던 회사가 너무 갑자기 다른 동네로 사무실을 옮겨가는 바람에 너무 거리가 반대로 멀어져서 어쩔 수 없이 퇴사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하고 둘이 진지하게 머리 맞대고 상의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고요. 저는 다른 일을 찾는 기간 동안에는 우선은 재택으로 근무를 시작했어요. 해당 업계에 아는 분이 계셔서 일을 따로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제가 전보다 시간적 여유가 훨씬 늘어난 거였죠. 자연스레 시어머니, 시누이 두 사람과의 접점도 늘어나더라고요. 집에서도 일을 해서 그걸로 돈을 번다니. 어우, 참 요즘 세상 아주 별난 세상이야. 저기 그런데 너 우리 딸한테도 그런 일 좀 알려주면 안 되겠니? 너만 이렇게 편하고 좋은 거 알지 말고 우리 딸한테도 알선을 해줘. 그런 게 가족이지. 안 그래? 아, 네, 어머님. 그런데 저도 임시로 일하고 있는 거라서 어떻게 소개를 해줘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본인이 이렇게 일을 해보겠다고 하면 제가 중간다리 역할을 해보든지 할게요. 시어머니께서 자꾸만 저의 재택근무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시더니 역시나 시누이를 염두에 두신 거였더라고요. 이거 상황이 피곤해졌다 싶어서 제가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갑자기 시누이가 들이닥쳤어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들었는진 몰라도 시어머니께 재택 내용을 전달받은 상태였지요. 이보세요, 언니. 제가 거진 줄 아세요? 그딴 식으로 적선을 해주려고 하셨어요? 하시는 그거 들어보니까 월 100만 원밖에 못 번다면서요. 와, 나 진짜 열받네. 겨우 그딴 걸 누구한테 들이미는 거예요, 대체? 어머님께 뭘 어떻게 듣고 오셨는진 모르겠지만 이거 정식 직업으로 삼고 계속할 일이기보다는 단기로 시간 때우면서 돈 벌기 좋은 업무예요. 그러니까 돈이 크지 않죠. 대신에 소요되는 근무 시간도 적으니까 절대 박한 조건은 아니에요. 그리고 겨우 100만 원일 수도 있지만 아가씨는 현재 10원 한 장도 안 벌고 계시니까 어쨌든 얼마라도 버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지금에 와서 회상해보면 저는 바로 그때 시누이의 머리 꼭지가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도 살짝 돌아있던 머리였는데 제가 가한 일침 때문에 완전히 팍 돌아버린 것이었죠. 그런 결과를 낳을 줄 알았더라면 제가 10원 한 장이라는 발언은 안 했을 텐데요. 아무튼 그때 시누이가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봤어요. 그러더니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거렸는데 제가 자기한테 모욕을 줬다면서 욕을 하더군요. 반드시 자기가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대단한 곳에 취업을 해내서 제 코를 납작하게 만들 거란 소리도 얼핏 들려왔고요. 첫 월급 받으면 저를 가만히 안 두겠다는 내용이 들릴 것만 같아서 눈치를 보며 가만히 있던 제가 결국 입을 열었죠. 저 아까부터 뭐라고 중얼대는 거예요?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한 모양인데 기분 푸세요. 저는 나쁜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없었다고? 저기요, 언니. 앞으로 시집살이 죽도록 당하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빠릿빠릿하게 행동하시는 편이 좋을 거예요. 제가 지금 작정을 한 참이거든요. 뭔가 잘못됐구나 싶어서 제가 강력한 불길함을 감지했죠. 눈을 세게 부라리며 퇴장했던 신우이는 그날 이후로 갑자기 자격증 공부에 매진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별다른 경력 하나 없이 놀아온 자기라면 자격증 정도는 따줘야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신우이가 알긴 알았나 보더라고요. 저도 허구한 날 집에서 놀고 있는 신우이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한창 일할 나이에 그 젊음이 아깝기도 해서 얼른 취업이 되기만을 기도해주는 입장이었네요. 자꾸 집에만 들어앉아 있으니까 사회성도 저렇게 떨어진 거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남편이 그러는데 대학 재학 시절 당시만 해도 신우이의 성격이 그렇게까지 파탄난 건 아니었다고 했거든요. 만년 취업 준비생으로 지내다 보니까 성격이 더욱 괴팍해진 게 아닐까 하는 저의 짐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신우이가 각종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내도 그것에 열렬히 반응해주고 호응해주는 시어머니께서 당신의 딸이 자립하는 것을 막고 계신 듯 했네요. 무조건 오냐오냐 해주시니까 신우이가 위기의식 하나 없이 지내온 게 분명했어요. 심지어 신우이가 대놓고 제 욕을 하며 흉을 보아도 시어머니께서는 어이쿠 내가 기센 며느리를 잘못 들인 바람에 우리 딸이 가여워졌네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셨어요. 무튼 종합해보자면 신우이가 취업하는 것에 저도 쌍수 들고 환영이었다는 거죠. 제발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을 해줬고 시댁에 가서도 자격증 공부하는 신우이의 눈치를 보면서 조용히 있었는데요. 와, 무슨 수능 준비하는 것보다 더 유난을 떨더군요. 누가 보면 진짜 수험생인 줄 알았을 거예요. 아, 언니! 지금 왜 맨발로 저희 집 거실 돌아다니고 있으신 거예요? 발바닥이 장판에 붙었다 떨어지는 소리 다 들리잖아요! 저 방에서 뻔히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 집중력 다 흩어놓으시고 이게 뭐하는 짓이세요? 당장 양말 신으세요. 아, 양말부터 신으시라고요! 아씨, 열받아서 화병 날 것 같아! 아, 거기까지 제 발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요. 방해할 의도는 결코 없었는데 설마 이 작은 발소리가 방까지 울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조심스럽게 걷고 양말도 바로 신을게요. 저 근데 혹시 소음이 계속 신경 쓰이면 그냥 방문 닫고 공부하는 게 어때요? 자꾸 방문 활짝 열어놓으니까 바깥 소리에 신경 자꾸만 쓰게 되는 거 아닐까요? 왜요? 내가 방문 닫아놓으면 그때부터 뭐 맛있는 거라도 몰래 만들어 먹으시려고요? 저 빼놓고 뭘 하실 생각인데 저보고 방문을 닫으라고 하시는 거죠? 언니가 뭔데 제 방문에 참견을 하세요? 득달같이 따져들면서 목에 핏대까지 세우는 신우이를 보며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고 약간 움츠러들기도 했네요. 신우이, 이 정도라면 분노 조절이 어려운 사람 같았어요. 누가 봐도 신우이는 성격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인정을 안 하셨죠. 항상 제게 사과해야 하는 쪽은 제 쪽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가리지 않고 하여간 제가 신우이랑 무슨 일만 있어도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신우이한테 사과하라고 하셨어요. 전 영문도 모르고 어리둥절한 채로 신우이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한 적도 있었네요. 모녀가 쌍으로 세트인데 제가 어떻게 개기겠어요. 되는 대로 비위 맞춰주는 게 상책이었죠. 똥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법이라는 걸 제가 머릿속에 열심히 새겼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울컥해서 신우이랑 말다툼 벌이는 건수가 생기고 말았어요. 자격증 공부가 안 됐던 것인지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날 신우이 표정을 보니까 기분이 되게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저를 만만하게 대하며 자기는 여왕이고 저는 하인이라는 식으로 행동을 하는 신우이였기에 저는 속으로 대충 대꾸나 해주고 비위나 맞춰주면 되겠다는 모범 답안을 그려내고 있었죠. 이미 살짝 이골이 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신우이가 유튜브에서 재혼을 앞둔 커플이 나온 주말 드라마 영상을 보다 말고 저를 향해서 이러는 거예요. 언니, 저는요, 나이 먹고 결혼은 안 하고 동거만 계속하고 있는 저희 큰오빠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왔거든요. 근데 언니 집안에서 그런 기운이 풍겨지는 것 같아요. 정식 재혼은 안 하시고 상대를 만났다 말았다, 살림을 합쳤다가 말았다가 진짜 제정신 박힌 걸로는 안 보여요. 그 순간 제가 어안이 벙벙해져서 잠시 귀를 의심했어요. 예전에 이혼을 겪으신 이후 저희 엄마는 정식으로 재혼은 안 하셨으나 좋은 감정으로 만나시는 분은 계셨어요. 제 결혼식에도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신우이도 그분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제 친정을 흉본다고요? 엄청 무례한 짓이었죠. 아가씨, 지금 말이 좀 심하네요. 이런 집 저런 집 다 있는 거고 각자 저마다의 이유와 사연이 있는 법인데
겉으로만 판단하고 막말을 하는 건 좋지 못한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아가씨는 말을 하기 전에 한두 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뒤에 입 밖으로 뱉으세요. 지금 저를 가르치려 드시는 거예요? 와, 언니, 말 되게 착한 척, 유식한 척 하는 능력이 있으시네요? 저 갑자기 섭섭해지려고 해요. 솔직히 언니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작은 오빠랑 결혼해서 제 새언니가 된다니 너무 불쾌하고 짜증났지만 마음씨 넓은 제가 한 발짝 물러나서 양보해드린 거거든요? 제가 양보 안 했으면 언니는 저희 집안에 시집 못 왔거든요. 이 결혼 못 했거든요. 제 은혜를 부디 아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뭐라고 헛소리를 나불거리는 건지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상대할 가치를 못 느꼈고 신우이를 향해서 입 다물라는 제스처만 해줬어요. 손으로 입에 지퍼 채우는 동작을 한 거였는데요. 그게 또 엄청 자존심 상했나 봐요. 신우가 길길이 날뛰면서 또 얼굴이며 목이 시뻘겋게 변하더군요. 그때 하필 시어머니께서 등장하셨고 그 모습만 보자면 제가 마치 신우이를 심하게 약올린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는데요. 그걸 감지한 제가 얼른 시어머니께 전말을 밝히고 제 결백을 주장하려고 했으나 신우이가 더 빨랐네요.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감싸더니 고개를 푹 숙여서 시어머니의 관심과 동정을 한 번에 이끌어낸 거예요. 제게 자존심 상하는 잔소리 들어서 너무 슬프다며 신우이는 칭얼거렸고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딸이 속상했구나 이런 추임새 열심히 넣어주시고 그러더니 저를 향해 당장 신우이에게 사과하라고 하셨어요. 전 잘못한 게 없기에 하지 않겠다고 했죠. 단호하게 버티려고 했지만 저는 결국 짧은 한마디나마 신우에게 미안하단 사과를 하고 말았는데요. 그건 시어머니께서 제게 입모양으로 신용만 해줘라고 자꾸 메시지를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나오시는데 무시하기가 애매해서 순간적으로 약해진 마음에 사과를 하고 말았네요. 그리고 바로 후회했죠. 제가 또 두 사람의 쿵짝에 또 넘어가 버렸다는 게 실감이 돼서요. 제가 두 사람으로 하여금 발 뻗을 수 있도록 누울 자리를 펴주고 있는 호구처럼 느껴졌네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는 아나무인 신우이에게 말려들어 넘어가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고 있는데 신우이가 자격증 시험 직전에 또 한 건 했죠. 시댁에 진미채가 많다고 시어머니께서 그러셔서 제가 그거 받으려고 잠깐 들렀었는데요. 저 왔는데 신우이는 나와보지도 않았고 시어머니께서는 금방 그거 싸줄 테니까 텔레비전에 뭐 하나 그거나 좀 틀어보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어차피 누가 집에 와도 나와보지 않는 신우이의 싸가지 없는 부분은 익히 알고 있었기에 저는 별 생각 없이 거실에서 리모컨 집어다가 텔레비전이나 켜봤습니다. 그러자마자 3초도 안 지나서 신우이의 비명소리가 들려오지 뭔가요. 제가 깜짝 놀라서 얼어붙었는데 방에서 뛰쳐나오며 신우이가 악다구니를 썼어요. 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설마 지금 텔레비전 켜신 거예요? 저 자격증 시험 꼴랑 이틀 앞두고 너무 예민하고 민감한 상태인데 제 심기를 어지럽히고 싶어서 환장하신 건가요? 네? 저 자격증 시험 확 떨어지라고 아예 고사를 지내시지 그러세요. 네? 아니, 볼륨이 큰 것도 아닌데 켜자마자 그 방까지 들렸어요? 아, 맞다. 아가씨 방문 안 닫고 공부하시죠? 미안해요. 어머님이 텔레비전 켜보라 그러셔서 생각 없이 켜버렸네요. 사람 말소리보다도 작은 게 그 텔레비전 소리였는데 신우이 진짜 별거 가지고 트집을 다 잡더군요. 웃긴 건 제게 지시를 하셨던 장본인 시어머니께서는 시침 뚝 떼고 그러신 적 없다는 듯이 나오셨어요. 신우이는 분이 안 풀리는지 저를 향해 개념 없다, 배려 없다며 계속 화를 냈고요. 대체 이 모녀 조합은 얼마나 답이 없는 사람들인가 싶어서 저는 진이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호구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과는 별개로 신우이가 정도를 지나친 별종이었던 거예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라는 표현이 머릿속에 확 스쳐갔죠. 진작에 떠난 아주버님이 옳았다 싶었고요. 그런 생각으로 머리가 지끈거리던 시기였어요. 신우이가 기어이 그 자격증 시험이라는 것을 해냈더군요. 고대했던 합격이라는 결과물을 낸 거였죠. 당연히 잘됐다 싶어서 축하를 해줬건만 신우이는 그런 저를 보며 코웃음 쳤어요. 자격증 딴 거 하나로 벌써 기세가 등등해서 이미 취업 다 해버린 것처럼 군 거예요. 제발 취업이나 하고 저럴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 신우이가 심기일전으로 지원했다는 회사의 이름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기시감이 드는 이름이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확인해봤더니 역시나 제가 예상한 그곳이 맞더군요. 와, 이런 우연의 일치가 다 있나. 저 얄미운 신우이가 작정하고 기대하면서 목표 1순위로 두고 입사 지원하는 회사가 바로 거기라니. 이걸 말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내적 갈등을 겪으며 저는 이걸 남편에게 털어놨는데요. 누가 무심함의 제왕 아니라고 할까봐 저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일단 자기는 시댁 식구들에게 이것에 대해 여태까지 입번 끝 안 했으니 먼저 발설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했어요. 역시나 남편다운 반응에 저도 그냥 에이 될 대로 되든지 말든지 싶어졌어요. 하지만 상황이란 것이 좀처럼 저를 방관자로 두지 않더군요. 우선 신우이가 서류 전형에 통과를 했어요. 사흘 밤낮을 눈물로 자기소개서를 쓴 보람이 있다면서 신우이는 열광의 도가니였고 매사에 허허 웃고 마시는 시아버지께서도 크게 기뻐하셨네요.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눈물을 찍어내고 계셨고요. 누가 보면 최종 합격해서 입사를 앞둔 상황인 줄로만 알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떨떠름하게 축하의 박수나 치고 있었죠. 그러자 신우이가 저를 향해 입술을 삐죽거리며 이런 말을 슬쩍 건네왔어요. 언니, 솔직히 저 이대로 마지막까지 통과해서 최종 합격 받을까봐 걱정되시죠? 네? 걱정을 할 리가 없잖아요. 아가씨한테 경사 생기면 당연히 좋은 일인데요. 왜 제가 그런 걸 바라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야,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월하게 잘났는데 단지 일자리를 빨리 안 구하고 있다는 것만 유일한 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좋은 회사까지 떡하니 들어가 버리면 언니는 제가 부러워서 미쳐버리시겠죠? 언니는 그런데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시시한 재택근무나 하면서 손가락 쪽쪽 빠는 게 전부니까요. 신우이가 막 신이 나서 이죽거리는데 불쾌하고 기분 나쁘진 않았고 그냥 우습고 웃겼던 것 같아요. 뭐 이런 특이한 성격을 가진 애가 다 있나 싶은 생각만 들고 과연 어디 최종까지 정말로 합격할 수 있을까 궁금한 마음도 살짝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신우이를 향해 피식 웃어준 게 다였어요. 그러자 신우이는 또 그놈의 자존심이 상한 건지 표정이 확 안 좋아졌었고요. 며칠 더 흘렀을 때 그날이 오고 말았어요. 바로 신우이가 오매불망 입사를 희망하는 그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는 날이었죠. 오전 10시 30분 면접이었고 최소한 10분 전에는 도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 언제 출발해서 몇 시 지하철을 타야 한다는 것까지 제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네요. 이걸 제가 들어야만 했던 이유는 시어머니께서 동창분들과 함께 여행을 가신 참이었기 때문이에요. 땡처리 여행이라 급하게 떠나신 거였고 가격을 보자니 도저히 안 가실 수가 없는 그런 거였죠. 냉동실에 곰탕 얼려놓은 거 해동해서 끓여다가 우리 딸 아침에 네가 밥 좀 챙겨주라. 알았지? 김치는 곰탕에 배추 말고 무가 더 어울리니까 깍두기 같은 거 네가 알아서 꺼내고 당면 삶아다가 곰탕에 몇 가락 넣어주는 것도 잊지 말고. 내가 너만 믿는다. 우리 딸 부디 면접 잘 보게 해다오. 그 정도면 신우이가 스스로 해먹어도 될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또 필요 이상으로 걱정을 하시더군요. 저는 굳이 제가 그 면접날 시댁에 가서 아침을 차려줘야 할까 싶었는데 그런 와중에 또 신우이는 면접날 아침에 꼭 밥을 든든하게 챙겨 먹어야 합격을 할 것 같다면서 제게 짜증을 부려왔어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저보고 시댁에 출동해서 자기 아침밥 차리라는 거였죠. 하도 예민해져 있길래 이런 때에 괜히 비위 안 맞춰줬다가는 두고두고 후환이 있겠다 싶어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여태까지 신우에게 밥을 차려준 전적도 없었으니까 별로 크게 억울하진 않다는 생각이었고요. 당일에 제가 시댁에 일찍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께서는 이미 간단히 요기를 끝내시고 외출 준비를 하시던 참이었죠. 여쭤보니까 옆 동네 어르신분들하고 등산을 가기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우이만 시간 맞춰서 챙겨주면 되니까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 착각이었던 거죠. 따끈한 쌀밥, 곰탕, 대파 송송 썰어놓은 거랑 후추랑 당면까지 준비해두고 신우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작게 부쳤어요. 정신없이 씻고 머리 말리느라 왔다 갔다 하던 신우이가 계란말이 냄새를 맡았는지 저를 향해 크게 외치더군요. 계란말이 안에 치즈 넣으라고요. 치즈 계란말이가 먹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이미 계란물 다 풀어서 프라이팬에 두른 참이라고 하니까 그럼 계란말이 위에 치즈를 뿌려서 녹이면 되는 거 아니냐며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그 아침부터 목청 한번 좋았어요. 짜증 섞인 명령에 저도 울컥했지만 이왕 챙겨주기로 한 거라면 그냥 다 맞춰주자 싶어서 냉동실에서 치즈 꺼내다가 그렇게 만들어줬죠. 정장 자켓만 마저 걸치면 되는 차림으로 단장을 끝낸 신우이가 식탁에 왔을 때 이미 저는 아침밥상을 다 차려놓은 상태였습니다. 맛있는 한 상을 정성스레 차려놨건만 신우이는 대체 뭔 생각이 든 건지 수저를 들자마자 코웃음을 흥 치더니 밥을 먹는 거예요. 진심이 아니더라도 말이 담아 잘 먹겠다거나 고맙다거나 그런 말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서는 새침하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새삼 기가 막혔네요. 어디서 이런 글러먹은 인성을 지녔는지 시아버지께서 같이 계셨다면 신용이나마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먹었을 텐데 저절로 나오는 한숨을 삼키며 저도 밥 한 술을 뜨려고 밥봉기 챙겨서 밥솥 앞에 섰을 때였어요. 뭐예요? 언니 설마 지금 밥 푸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랑 같이 아침밥 드시겠다는 의미예요? 네? 그럴 생각이었는데요. 마주보고 먹는 게 불편한 거면 제가 옆쪽으로 앉을게요. 마주본다는 생각을 제가 못했네요. 대각선으로 앉으면 서로 안 마주보니까 괜찮죠?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애초에 지금 이 상황에서 저랑 식탁에 같이 앉을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중대한 면접을 앞둔 저만을 오롯이 위하는 시간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마땅한 건데 언니가 왜 끼어들어요? 지금은 저 혼자 누려야 하는 시간이라고요. 언니는 저 다 먹고 나서 제가 집을 나서면 그때 드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이런 걸 직접 말씀을 드려야 아시는 거예요? 사람 민망하게 만드는데 도가 트셨네. 면접 보러 가야 하는데 벌써부터 기분 잡쳤어. 짜증나. 신우이가 떽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냥 빈 밥 공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완전히 저를 아래로 보고 막말을 쏟아내다니 신우이의 작태에 마치 제가 식모로 전락한 기분이 들어서 느낌이 참 묘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언니, 여기 파는 왜 넣으신 거예요? 저 이따 중요한 면접 봐야 되는데 입에서 대파 냄새 풀풀 풍기라고 저 일부러 엿먹이시려고 이런 설계 해두신 거예요? 네? 일부러라니요. 파는 곰탕에 같이 넣은 게 아니라 먹고 싶으면 넣어 먹으라고 따로 그릇에다가 놨잖아요. 그게 넣은 거나 다름없죠. 바로 곰탕 그릇 옆에 파가 썰려 있는데 그거 보고 자동으로 국물에다가 넣게 되는 거지. 설마 안 넣는 사람도 있어요? 저를 왜 이렇게 유도하세요? 기분 더러워져서 입맛도 확 떨어지네. 대파 송송 썰어서 옆에 둔 게 그렇게나 잘못인 줄 몰랐네요. 준비를 한 것만으로도 곰탕 안에 넣은 것과 다름이 없이 여겨질 줄은 더더욱 몰랐고요. 그리고 신우이는 반절 이상 식사를 잘하고 있던 와중에 그제서야 파를 먹고 있었다는 스스로를 깨닫고 갑자기 왜 짜증을 낸 건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제가 화를 이악 물고 참아내며 그 원흉인 파가 담긴 그릇을 아예 빼버리려고 식탁 위로 손을 뻗을 때였습니다. 신우이가 하필 딱 그때 손으로 머리칼을 넘기려고 했고 그 들린 팔꿈치와 제 손이 충돌했어요. 근데 문제는 신우이가 반대 손으로는 김치를 젓가락으로 집던 참이었다는 거예요. 몸이 들썩이니까 젓가락에 집힌 김치도 크게 흔들렸고 그 결과 김치 국물이 신우이의 블라우스에 튀었어요. 경악에 침묵이 감돈 것도 잠시 갑자기 젓가락을 식탁 위로 던지듯 내려놓은 신우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대로 제 손을 들어 제 뺨을 후려쳤어요. 야!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 옷 이거 오늘 면접 보려고 애지중지한 건데 너 때문에 다 망쳐버렸어. 욱신거리는 뺨을 손으로 천천히 감싸진 제가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지금 웃는 거냐며 신우이가 화를 냈고 저는 더욱 환하게 웃으며 신우이에게 말해줬어요. 내 뺨을 때려? 겨우 김치 국물 튀었다고? 겉옷 입으면 보이지도 않을 부분에 그것도 쌍방의 실수 때문에 살짝 튄 거 가지고 반말 찍찍 날리는 것도 그렇고 넌 인성이 글렀다. 넌 탈락이야. 면접 갈 필요도 없어. 뭐? 지가 뭔데 탈락이니 뭐니 떠드는 거야? 어이가 없네. 본인이 뭐라도 되세요. 면접 갈 필요는 내가 정하는 거거든? 아니, 네가 정하는 거 아니야. 너 오늘 면접 가기로 한 그 회사 우리 아빠 거니까. 우리 아빠가 거기 대표야. 너한테 말을 할까 말까 잠깐 고민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말 안 하기를 100번 잘했네. 네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딴 쓰레기 같은 수준의 인성을 잠시나마 연기로 숨겼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아빠는 회사에 쓰레기를 들였을 테지. 넌 절대 안 돼. 우리 아빠 회사에 발 한 짝도 못 들여. 내가 용납 안 해. 그때 제 심정은 참을 만큼 참았으니 이제 다 끝내겠다는 것이었죠.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지 아니면 믿기 싫은 건지 신우이는 입술을 덜덜 떨어대며 쉽사리 말을 뱉지도 못했고요. 제가 싸늘한 눈빛을 남긴 채 휴대폰을 챙겨서 시댁을 나서려고 하자 그제서야 저에게 빌었어요. 이혼하신 제 부친이 본인 사업한다는 것 정도는 신우이도 얼핏 알고 있었는데 머릿속에서 그게 이 회사와 연결이 완료된 모양이었죠. 항상 시뻘겋게 변한 얼굴만 봤었는데 이때는 창백하게 질렸더라고요. 완전히 사색이 돼 있었어요. 언니, 어쩐지 언니 성이 별로 흔하지 않은데 회사 대표님이랑 성이 똑같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네, 사실은 제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었고요. 언니, 제가 일부러 막연하게 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어서 심동 부린 건데 다 알고 계시죠? 전 언니 처음 봤을 때부터 제 친언니처럼 느껴졌어요. 언니, 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철이 없어서 말 실수했던 건 정말 죄송해요. 좀 아까 뺨 때린 것도 진짜 실수였어요.
신우이는 잠깐 공황에 빠졌는지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고 말도 횡설수설하더군요. 정신 차리게 해주려고 제가 빠면대 쳐줬습니다. 신우이는 바닥에 엎어졌고 저는 차갑게 한마디만 남겨줬죠. 미안. 나도 실수였어. 이거 진짜 실수였으니까 너그럽게 봐줄 거지? 후련하게 시댁을 나설 때 신우이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네요. 전혀 불쌍하지도 않았고 아무 생각 안 들었어요. 땡처리 여행에서 황급히 돌아오신 시어머니께서는 전말을 들으시고는 혼란스러워했죠. 평소처럼 제게 사과를 종용하시자니 제가 그런 탄탄한 회사의 대표를 부친으로 뒀다는 점이 너무 걸리셨고, 그렇다고 제 편을 들어주시자니 가여운 딸이 마음에 걸려서 그러실 수 없었던 거예요. 어려운 줄다리기 끝에 시어머니께서 내놓으신 결론은 허무했네요. 얘, 너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니. 총명하고 너그럽고 인내심 강하고 싫은 소리 잘 안 하고 이런 게 너야. 내 며느리는 절대 화를 쉽게 낼 사람이 아닌 거야. 그치? 앞으로는 우리 다 함께 잘 지내보는 거지. 응? 그런 식으로 저를 스리슬쩍 회유하시기로 정한 거군요. 그런데요, 어머님. 죄송한데 저 성질 있어요. 별로 안 참고 싶어요. 어머님이 저보다 어른이시니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세상에 성질 없는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각자의 상황과 사정에 맞춰서 그 성질 누르고 죽이면서 사는 거죠. 저도 그랬을 뿐이에요. 상대가 너무 지랄 맞고 개념 없고 싸가지도 없어서 제 성질이 결국 살짝 튀어나오게 돼서 저도 슬프네요. 제가 시큰둥한 태도로 말씀드리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충격을 받으신 눈치였어요. 신우이는 결국 면접도 못 갔고 계속 눈물바람인데 그런 불쌍한 모습을 봐서라도 제가 용서해주고 받아주길 기대하셨건만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할 의사가 조금도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향해서 어쩜 그렇게 무정하고 비정하냐며 원망의 말씀을 하셨어요. 부친을 그런 회사 대표로 뒀으면 자기 시누이부터 취업시켜줄 생각을 해야지 되려 취업을 망치려 드냐며 눈물도 떨구셨고요. 저는 굳이 반박해드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드물게도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었거든요. 저까지 나설 필요가 없었죠.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정신 나가셨어요? 비이성적으로 구는 것도 정도껏 하셔야죠. 무조건 싸고 돌아서 자식 인생 망치는 부모, 그게 바로 엄마 모습이에요. 이제 다 지긋지긋하네요. 형이 옳았네요. 저도 떠날 거예요. 괜히 가까이 집구해서 산 제가 등신이었죠. 앞으로 엄마 인생에서 작은 아들과 며느리 얼굴 볼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며 사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거의 발작하시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난리를 치셨으나 시아버지의 단호한 만류 앞에서 사그라드셨고요. 자기 방패 막인 시어머니께서 쓰러지신 것에 시누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초조해졌어요. 그 대단한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시누이는 재차 저에게 용서를 빌며 눈물로 호소했는데요. 떠난 버스는 안 잡는 게 제 스타일이라서 별로 아무 생각 안 들더라고요. 굳이 다 털어놓을 심사는 아니었으나 아빠와 통화를 하던 도중에 어쩌다 보니 시누이 얘기까지 흘러나가 버렸어요. 제가 말을 잠깐 흘린 것 가지고도 아빠는 예리하게 뭔가 있구나라는 걸 잡아내셨고 추궁을 해대셔서 결국 제가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리게 된 거예요. 한숨을 가끔 내쉬시며 제 얘기를 다 들으신 아빠는 거두절미하고 저희 부부가 살 집을 새로 마련해 주시겠다 하셨어요. 너 결혼할 때도 내가 지원해준다는 거 자꾸만 부담스럽다며 거절했었지? 그 바람에 내가 너 결혼할 때 내어주려고 했던 자금을 아직 묵히고 있었지 뭐냐? 이자가 너무 센 곳에 묵혀놨더니 남부럽지 않은 주상복합 아파트 한 채는 사줄 정도로 불어났는데 받아줄 거지? 또 거절하면 내가 면이 안 서. 몇 번의 실랑이 끝에 결국 저랑 남편은 아빠의 선물을 받기로 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엄마도 오랜만에 아빠와 통화를 하셨고요. 분위기 괜찮았다고 하네요. 두 분이 다시 부부로 돌아갈 순 없어도 영원히 제 부모님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재차 가슴에 새겼어요. 저희 부부가 원래 살던 것보다 몇 배로 수준을 올려서 이사갔고 저희 아빠의 지원이었다는 걸 아신 시어머니께서는 곡소리 내며 우셨고요. 시누이는 말해 뭐하나요? 배 아프고 원통해서 사지러졌어요.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만 따로 뵈면서 지내다가 아주버님까지 함께 껴서 즐거운 교류를 이어갔지요. 유별난 사람들이 없으니 너무나 평온하더군요. 여러분은 집안에 어떤 별종을 두셨는지 문득 궁금해지네요. 제 얘기는 여기서 맺을게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